이면식 교수님께서는 고려대학교에서 물리학 학사 석사 학위를 받으시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2000년부터 2001년 동경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 JSPS 연구원, 2001년부터 현재까지 동국대학교 물리반도체과학부 교수, 리켄 양자컴퓨터연구실 초빙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교수님의 연구 분야는 응집물질 나노소자 제작 및 소자 특성, 반도체 및 산화물을 이용한 전자 및 상호작용 연구 등이 있습니다. 이면식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동국대학교 이면식입니다. 오늘 제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많이 왔는데 하는 주제 자체가 컴퓨터 발전과 양자 컴퓨터 시대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컴퓨터의 발전 역사, 그다음에 현대 물리 확률의 개념, 확률을 이용한 컴퓨터 동작 원리, 확률을 이용한 컴퓨터 소자 개발에 대해서 아주 쉽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얼마나 이해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자, 한번 생각해 보고요. 양자 컴퓨터라는 걸 들어보긴 했어요? 양자 컴퓨터가 뭐예요? 생물적으로 움직여요? 맞아요. 0도 아니고 1도 아닌데 0도 아니고 1도 아닌 그러한 상태를 이용해서 컴퓨터에 연산을 하는 게 양자 컴퓨터예요. 정확히 말하면 양자 역학이라는 그런 학문이 있어요. 미시 세계에서 원자라든지 아니면 분자에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양자 역학에 대한 그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컴퓨터의 연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양자 컴퓨터고요. 대략적으로 좀 뒤에 역사를 얘기하겠지만 대략적으로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된 그러한 분야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컴퓨터의 발전에 대해서 말하면요. 컴퓨터란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수식이나 논리적 언어로 표현된 일련의 산술 연산이나 논리 연산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시할 수 있는 장치를 보통 컴퓨터라고 합니다. 예, 계산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현대적 컴퓨터는 데이터의 저장, 연산, 장치 제어 및 입출력 장치로 구성된 하나의 통합된 기기를 컴퓨터라고 얘기를 해요. 어원은 라틴어로서 컴퓨타레라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어원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계산기하고 컴퓨터하고 약간 다른 것은 좀 전에 얘기했던 이렇게 네 가지의 장치로 된 것을 현대적 컴퓨터의 개념으로 봤고요. 그 전에 이러한 네 가지 장치가 없이 단순히 계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장치를 우리는 계산기라 그럽니다. 영어로 말하면 하나는 캘큘레이터고 하나는 컴퓨터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아는 가장 간단한 계산 도구는 주판이지요. 지금은 잘 쓰지 않지만 주판이 어디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예, 여기 나와 있죠. 보통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주판은 BC 300년 전에 바빌로니아에서 만들었다 그래요. 그게 동양으로 넘어와서 중국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했고 그다음에 인류 최초의 아날로그 컴퓨터는 그리스에서 만들었다 그럽니다. 여기 사진이 여기 하나 불 끌 수 있을까요? 불 끌 수 있어요? 가능한가요? 이게 너무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 못 끄나요? 못 끄나 보네요. 자, 그래서 안티키티라고 하는 기계입니다. 인류 최초의 아날로그 컴퓨터가 되고 한 BC 100년 전에 천문학과 수학의 전문적 이론에 따라서 배의 위치를 그렇게 계산해서 항로를 정하는 데 사용했던 기계라 그럽니다. 이게 최초의 기계식 그러한 컴퓨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1614년에 네표의 뼈라 그래서 곱셈이나 아니면 제곱셈을 더 잘하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기구가 등장합니다. 이게 네표의 뼈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642년에 파스칼이라고 여러분들 보통 지금 물리나 화학에 배우는 파스칼 있죠? 그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때 사람이 파스칼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디지털 계산기라 그래서 수동식으로 기호를 돌려서 단순히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계산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1642년에 나왔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1672년에 약 한 30년 뒤지요. 30년 뒤가 되면 이것도 라이프니츠도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이요. 예, 이 사람이
독일에서 만든 게 이진법을 창안해서 이때는 곱셈하고 나눗셈까지 포함한 간단한 기계식 계산기를 도입합니다. 그런 다음에 최초로 상업적으로 성공한 계산기는 1820년에 나와요. 대략적으로 이러한 모양이고요. 그죠? 이때는 이러한 계산기가 주로 회계나 아니면 장사하는 데 사용했다는데 굉장히 가격이 비쌌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는 계산기에서 컴퓨터로 넘어가는 시대는 언제일까요? 대략적으로 한 200년 정도 전에 이러한 단순한 계산하는 기계에서 데이터 저장이나 연산, 그 다음에 장치 제어, 입출력 장치로 구성된 초보적인 컴퓨터가 등장합니다. 대략적으로 한 1800년대 이후라 그래요. 그래서 차분 및 해석 기간에 1822년부터 1834년에 기계식 컴퓨터, 그래서 영국에 있는 찰스 베비지라는 사람이 만든데 최초 자동화된 기계식 컴퓨터를 만들게 됩니다. 굉장히 기계적으로 돌아가지요. 그 당시 모터가 없지만 기어 같은 걸 사용해서 계산을 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슐츠한 계산기라 그래서 프린터까지 될 수 있는 기계가 1843년에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때 차분 및 해석 기간이라 그래서 이러한 컴퓨터를 쉽게 우리가 계산하는데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제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제안한 사람이 바이로렌이라는 영국의 여자예요. 최초의 프로그래머라고 인정을 받고요. 이 여자 프로그래머가 이진법 0과 1을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계산을 기계식 컴퓨터에서 할 수 있도록 고안을 한 사람입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1840년대에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1890년대에 홀로리스 데스크라고 해서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정보 처리 및 거래에 적용하고 그리고 미국의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기계식 컴퓨터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계산한다든지 아니면 연산이 기계식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당시는 데이터를 전기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겠죠. 잠깐 여러분들 IBM이라는 회사 들어봤죠? 유명한 컴퓨터 회사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프로그래밍 하는 회사예요. 요즘은 서비스하는 회사로 많이 바뀌었었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홀로리스 데스키라는 이러한 사람이 여러 개의 회사 자기가 만든 이러한 뭐 태블레이팅 머신 컴퍼니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회사들과 합병을 통해서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이라고 하는 회사를 세웁니다. 그게 IBM의 전신이에요. 그래서 IBM의 약자가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 그러니까 IBM의 역사가 대략적으로 얼마나 됐어요? 한 꽤 넘었죠. 굉장히 오래된 회사예요. 그다음에 이때 사용된 그런 컴퓨터의 입출력 장치는 다음과 같은 천공 카드였었어요. 여러분 이런 카드 봤어요? 예, OMR 카드가 생겼어요. OMR 카드처럼 생겼었는데 실제로 구멍이 뚫려져 있고 내가 여러분 때 됐을 때는 이런 카드를 실질적으로 사용했었어요. 컴퓨터에 뭐 데이터 처리할 때도. 네, 넣어가지고 계속 거기서 0101 계속 데이터를 읽어드렸었어요. 그때도. 그 다음에 기계식 말고 정기적인 컴퓨터가 급속하게 발전된 게 1940년도에서부터 1950년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IBM의 마크 1이라 그래서 최초의 전기 신호하고 기계적인 그러한 장치하고 고안해서 최초의 전기 기계식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마크 1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그 다음에 ABC 컴퓨터라 그래서 최초의 전기 디지털 컴퓨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39년에서 42년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ENIAC이라 그래서 보통 교과서에 보면 이게 뭐 최초의 컴퓨터라고 많이 나오죠. 그래서 최초의 전기식 일반 컴퓨터, 특정한 목적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컴퓨터가 1946년도에 개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니박이라 그래서 1950년대 초에 상용화된 컴퓨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도 굉장히 비쌌다 그래요. 이 컴퓨터가. 뭐 지금으로 따지면 한 몇십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에드박이라 그래서 최초의 저장식 프로그램 컴퓨터가 다음과 같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의 정기적인 그러한 신호를 연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1940년대하고 50년대에 개발이 됐다고 보통은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 한 문제를 낼게요. 최초의 근대적인 컴퓨터의 개발자는 누굴까요? 튜링이라는 사람도 있고 영국의
캠브리지의 수학자인데 튜링이라는 사람도 있고 콜로서스라는 사람도 있어요. 콜로서스가 개발했고 콜로서스 컴퓨터가 최초의 그 근현대식 컴퓨터의 아버지다라는 그런 말도 있고 애니악이 현대의 컴퓨터의 모체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설도 있어요. 근데 맞아요. 독일도 있어요. 독일도 있는데 이 당시에는 어떠한 컴퓨터가 언제 개발됐고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됐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 1940년대, 50년대, 30년대는 어떤 기간이었을까요? 전쟁 기간이었어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그때 기간이라 모든 컴퓨터가 주로 어떻게 사용됐냐면 군사용 암호 해독하는데 주로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컴퓨터 개발 자체하고 컴퓨터 사용하는 것 자체가 국가의 1급 기밀이었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이 콜로서스 개발에 관한 것도 한참 뒤에나 개발됐다 그래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대부분 다 폐기됐다 그럽니다. 컴퓨터 자체가. 그래서 어떠한 컴퓨터가 실질적으로 언제 만들어졌고 어떠한 성능을 만들어 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문헌으로 남는 게 없어요. 다만 요 세 개 중에 하나가 근대식 컴퓨터의 시초가 될 거라고 보통은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국가마다 각각 다 다른 게 영국은 자기네 나라가 최초의 컴퓨터를 개발했다고 얘기하고 싶어지는 거고 미국은 자기네 나라가 만들었다 그러는 거고 독일은 패망국인데 자기네 나라가 힘이 없었으니까 컴퓨터에 대해서 얘기를 못했죠. 실제로 독일에서 개발했다고 하는 그런 설도 있어요. 그때는 아마 국력하고 컴퓨터 개발이 그때도 아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버그란 말 들어봤죠? 버그가 뭐예요? 원래 영어로 하면 벌레예요. 기계식 컴퓨터에는 기계가 돌아가려면 이물질이 들어가면 기계가 멈추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초창기 기계식 컴퓨터에서 이런 벌레 같은 게 들어가서 기계식 컴퓨터에 오류를 냈다 그럽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오류를 얘기할 때 실제로 버그라는 말이 쓰여진 이유, 유래 자체가 이렇게 디버깅 한다고 얘기하는 게 벌레 잡기 그렇게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버그라는 용어를 쓴 여자분, 이분도 군복 입고 있지요. 실질적으로 원스타 장군까지 올라갔다 그럽니다. 아직도 살아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미국의 컴퓨터에 디버깅이라는 그런 용어 자체를 써서 컴퓨터 오류라는 그러한 말을 만든 장본인이라고 합니다. 컴퓨터의 세대를 한번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이 1세대 컴퓨터, 잘 안 보이죠 그림이. 다음과 같이 애니악이 대표적인 건데 이렇게 진공관이라는 거 여러분들 봤어요? 진공관 안에 어떠한 튜브가 있고 진공을 두고서 금속 2개의 판을 둬서 전기 신호를 만드는 게 진공관이에요. 요즘 현대에는 트랜지스터의 개념에 해당하는데 이렇게 대표적인 컴퓨터가 애니악이라 그래서 진공관 기반의 컴퓨터를 우리가 보통 1946년에서부터 1958년까지 제 컴퓨터 1세대라고 부릅니다. 주로 군사적인 목적이나 일기예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컴퓨터고요. 그다음에 기계어만 단순히 사용했어요. 0101. 그다음에 단점은 제작 비용이 무진장 비쌌고요. 진공관을 사용하다 보니까 전기 소모가 엄청 많았고 보통 컴퓨터가 웬만한 건물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2세대 컴퓨터, 트랜지스터가 개발된 컴퓨터예요. 반도체가 나와서 진공관 대신 굉장히 작은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컴퓨터를 만든 그러한 시대.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생겼어요. 59년에서부터 64년까지를 보통 2세대 컴퓨터 시대라고 그러고 사무나 과학기술,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만한 포트란이나 아니면 코볼 같은 그러한 기계적 언어가 이러한 컴퓨터 개발할 때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컴퓨터랑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환하게 된 그러한 시대가 제2세대 컴퓨터. 제3세대 컴퓨터는 직접 회로라는 게 들어가요. 트랜지스터 하나가 아니라 어떠한 칩 안에 우리가 여러 개의 칩을 같이 연결하는 그런 지적 회로가 도입이 된 시대고요. 실질적으로 목적도 다용도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좀 더 프로그램도 구조적인 프로그램, 베이직 같은 게 도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OS 개발이 시작돼서 유닉스가 탄생한 시기가 제 3세대 컴퓨터 시대. 그죠? 뭔가 2세대보다 뭔가 조금 더 발전해 보이죠? 그죠? 예.
그다음에 4세대 컴퓨터. 내가 여러분들만 할 때 있었던 컴퓨터예요. 그때도 컴퓨터가 비싸서 보통은 좀 저기 잘 사는 집에 있었었는데 이러한 컴퓨터 아마 나이 드신 선생님들은 아마 기억할 거예요. 이런 뭐 애플에서 나온 컴퓨터들, 그죠? 이러한 하드 디스크 여러분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컴퓨터 저장하고 출력하고 하는 게 어떤 플로피 디스크라 그래서 예, 그런 걸 사용한 세대. 이게 제 4세대 컴퓨터 시대입니다. 그런 이 시대가 보통 1971년부터 1990년대까지고요. 고도 집적 회로가 사용되고 문제 중심의 언어, C 언어나 그런 언어들이 개발된 시대. 대략적으로 1971년부터 그다음에 1900년대 초반까지를 우리가 4세대 컴퓨터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양자 컴퓨터는 언제 도입이 됐을까요? 개념 자체가. 개념 자체는 4세대 컴퓨터 바로 지나서 4세대 컴퓨터 시대 때죠. 그러니까 1982년에 파인만이라는 사람이 도입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예요. 칼텍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물리학자고요. 아마 양자역학의 굉장히 대가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양자역학적인 현상을 이용해서 컴퓨터를 개발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게 돼요. 처음에. 근데 이 당시 1982년에 그러한 제안을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랬어요. 노벨상을 탄 사람이 됐어도 괜히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닌다. 뭐 하다못해 이 사람 아들이 컴퓨터 회사의 사장이었었는데 자기 아들 컴퓨터 회사를 선전하기 위해서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닌다라고 말할 정도로 일반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그러한 개념이었어요. 예. 그러고 나서 1982년에 그러한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 1985년에 도이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이치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옥스퍼드 교수예요. 파이만이라는 사람이 개념을 먼저 제안을 하고 이 사람은 이러한 양자역학적인 현상을 갖고 실질적으로 연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영국에 있는 로얄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데 여기 건물은 옥스퍼드 건물이에요. 옥스퍼드 건물이 옥스퍼드가 물리학과가 굉장히 큰데 내 연구실에 어디 구탱이 하나 있었어요. 아마 내가 있던 건물인데 내가 박사할 때 한 번도 못 봤어요. 이 사람은 주로 일어나는 사람이었고 나는 실험하는 사람이었고 내가 졸업한 다음에 이 사람이 유명한지 알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한 번도 못 봤고요. 주로 집에서 많이 뭐 연구했다 그래요. 실제로 학교에서 한 번도 못 봤고. 그래서 1985년에 퀀텀 튜닝 머신 모델이라 그래서 양자역학적인 실질적인 그러한 모델 현상을 갖고 컴퓨터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이 사람이 최초로 냅니다. 그러면 이 시점부터 양자역학적인 컴퓨터, 양자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져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쨌든 양자역학적인 태동에 하려한다는 거고요. 82년부터 85년까지. 그 다음에 90년대서부터 현재까지 앞으로도 뭐 닥쳐올 뭐 미래까지는 제 5세대 컴퓨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은 어떤 세대에 살고 있어요? 예, 제 5세대 컴퓨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양자역 컴퓨터도 실질적으로는 제 5세대 컴퓨터에 들어가요. 그래서 특징을 보면 초고도 집적 회로를 사용했고 자영어나 인공지능 언어라는 게 도입이 됩니다. 여러분들 인공지능 많이 들어봤죠? 알파고에서 많이 유명해졌긴 하지만 그 다음에 뭐 지능의 자동화 또는 병렬 처리 같은 그러한 개념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럼 실질적으로 양자역학적인 현상이 컴퓨터 연산에 사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실험적인 그러한 실험은 1985년 와인랜드하고 킴블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광학 측정, 빛을 가지고 증명을 합니다. 어떠한 조그만 세계에 있어서 양자역학적인 그러한 현상이 진짜로 컴퓨터에 적용될 수 있다. 그거를 밝혀낸 게 1995년이에요. 이거 갖고 요 두 사람은 노벨상을 받습니다. 네,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빛을 가지고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고체 물질 갖고 만들어야 되죠. 컴퓨터 본체를 만들려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자 컴퓨터가 개발될 수 있다는 걸 실험적으로 증명해서 노벨상을 받았고 이때는 빛을 이용했고 실질적으로 고체 물질, 초전도체라는 그러한 물질을 사용해서 최초로
양자 컴퓨터의 기본 단위 트랜지스터에 해당하는 것을 만든 게 1999년입니다. 1999년 나카무라라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셴타이라고 하는 일본의 애니시라는 그러한 회사에서 최초로 고체, 여기서 솔리드 스테이트라는 게 고체 물인데 응집인데 고체 물질을 갖고 단위 소자를 선보이게 돼요. 아직 이 사람은 노벨상 못 받았어요. 여기가 셴타이 박사고 그다음에 여기가 나카무라 박사고 여기가 나예요. 어떻게 희한하게 나는 처음에 이론했던 옥스퍼드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를 최초로 상용은 안 했지만 그러한 고체 응집 물질 했던 연구소에도 우연치 않게 같이 있게 됐어요. 동시에. 그래서 한 같이 연구를 했는데 그때 당시 했던 연구원들이에요. 사진 아마 한 2000년대 중반에 찍은 것 같은데 예? 지금은 NEC라는 회사에서 동경대로 옮겨갔고 동경대 교수로 됐고요. 이분은 지금 동경 이과대라는 그런 교수로 갔고 여기 그때 당시 저자가 3명이었어요. 여기는 유리 파시킨이라고 그래서 유리 파시킨 박사는 영국의 랑카스트에 있는 대학의 연구소장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개념적으로 컴퓨터라고 느끼는 그런 컴퓨터가 1940년대에서부터 해서 1세대에서부터 발전해서 지금은 5세대 컴퓨터까지 계속 쭉 발전한 거고 5세대 컴퓨터가 할 일은 새로운 그러한 원리를 사용해서 컴퓨터의 속도를 늘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양자 컴퓨터예요. 자, 컴퓨터의 여러분들 동작 원리는 알아요? 동작 원리가 뭐예요? 예, 맞아요. 0101 컴퓨터는 무식해서 두 자리 숫자밖에 몰라요. 이진법. 0하고 1이라는 숫자의 조합을 갖고 모든 정보를 다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처리를 합니다. 보통 여러분들 비트하고 바이트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봤죠? 비트라는 것은 0, 1, 0, 1 진공관에서 말하면 진공관의 전류가 흐르거나 안 흐르거나 아니면 어떠한 물리적인 상태가 높거나 낮거나 0, 1, 0, 1 단순히 두 가지의 물리량에 해당하는 게 비트고 그러한 비트들이 여러 개 모여서 만든 게 바이트예요. 그죠? 예를 들어 16비트 컴퓨터, 32비트 컴퓨터는 한 개의 신호를 처리하기 위해서 16개의 0101 신호들이 모여서 하나의 바이트를 이루게 되고 이 바이트들이 어떠한 우리가 특정한 그러한 인포메이션의 최소 단위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러한 비트 수가 점점점 많으면 많을수록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고전적인 컴퓨터는 이러한 비트 수를 전구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 전구 깜빡이 하나 켜고 그 다음 전구 끄고 켜고 끄고를 계속 해줘야 되죠. 근데 양자 컴퓨터는 이러한 비트 수를 어떻게 하냐면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껐다 켰다를 할 수 있어요. 에너지를 한 번만 줘서. 그래서 연산 속도가 굉장히 빠른 컴퓨터가 양자 컴퓨터예요. 그럼 원리 자체는 방금 얘기했듯이 기본적인 컴퓨터는 현재 있는 컴퓨터는 이러한 비트가 모여서 바이트가 되고 이러한 비트의 신호 0 아니면 1인 신호를 계속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거나 뭘 줘서 조작을 한 다음에 우리가 다른 정보를 처리하는 거죠. 근데 양자 컴퓨터는 하나하나씩 일일이 끄고 켜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동시에 한 번만 키면 자동적으로 어떠한 양자각적인 현상 때문에 다른 비트도 동시에 변하게 되고 이렇게 비트가 변하는 게 확률적으로 존재해요. 고전적인 것은 0 아니면 1이죠. 양자각적인 그러한 비트는 이게 켜져 있을 확률이 0.1, 꺼져 있을 확률이 0.9.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비트는 또 바로 옆에 있는 비트에 영향을 받아서 켜져 있을 확률이 0.5, 꺼져 있을 확률이 0.5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확률적으로 존재하게 되고 확률이 엄청나게 많죠. 그죠? 그래서 16비트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비트 수가 무한대로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 그거를 동시에 처리하게 되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처리를 연산 처리를 할 수 있는 컴퓨터가 양자 컴퓨터예요. 좀 개념이 어렵죠?
알고리즘이란 말 들어봤죠? 알고리즘이 뭐예요? 어원은 페르시아의 수학자 알카리 미즈라에서 따봤다 그래요. 이 사람이 인터넷 사진 보니까 이 사람이 알카리 미즈예요. 정의 자체 뭐든지 과학적인 것은 정의가 중요하니까 알고리즘에 대한 정의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동작들의 모임을 알고리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그래서 성능 평가는 알고리즘에 대한 평가는 계산 속도가 빠르고 메모리가 적게 드는 알고리즘이 좋은 알고리즘이죠. 자,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문제 낼게요. 어떤 헬로우라는 것을 프린트하기 위해서 그냥 프린트 옵션을 10번 주는 거랑 이렇게 반복문을 주는 거랑 어떤 게 더 좋은 알고리즘이에요? 반복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니면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주로 앞쪽하고 뒤쪽하고 갈리는데 앞쪽 사람들은 이게 좋다 그러고 뒤쪽 사람들은 이게 좋다 그러는데 보는 거에 따라 달라요. 프린트를 10번 하면 시간이 딜레이 되는 거 없이 바로 처리만 하면 되죠. 그냥 프린터 읽어드리는 대로 그냥 계속 프린트 하니까 10번만 그냥 바로 프린트하면 돼요. 근데 반복문은 한 번 프로그램 자체가 짧긴 하지만 한 번 돈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지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려요. 그런 관점에서는 시간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훨씬 좋고 구조적인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더 좋아요. 둘 다 정답이에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알고리즘이 굉장히 긴 것은 이렇게 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좋기는. 그렇지만 알고리즘에 대한 성능 평가가 계산 속도가 빠르고 그죠? 메모리가 적게 드는 알고리즘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달라요. 현대물리 확률이라는 게 뭐예요? 확률. 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건가 안 일어날 건가에 대한 기대치지요. 기대치란 말을 많이 쓰는데 양자역학적인 그러한 양자 컴퓨터를 이해하려면 정확하게 현대 물리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여기 지금 주로 다 고등학생이죠. 중학생도 있고. 이러한 개념을 배웠어요? 안 배웠죠. 보통 대학생한테 설명을 해도 잘 몰라요. 얘 비슷한 내용을 내가 삼성전자에서도 강의했는데 박사급들도 잘 몰라요. 삼성전자가 양자 컴퓨터를 개발한다고 뛰어들었어요. 그죠? 아직까지는 안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뭐 대학 졸업할 때는 아마 양자 컴퓨터에 대한 개발이 굉장히 더 본격화될 것 같긴 한데 중첩이라는 그런 개념, 영어로 말하면 슈퍼포지션이라는 개념하고 양자 얽힘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이용해서 만드는 게 양자 컴퓨터예요. 이거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중성이라는 거 배웠어요? 입자성, 파동성. 여러분들이 날 보면 나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죠?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는 입자성이에요. 근데 물결이 막 밀려와요. 그죠? 물은 파동이죠? 그 파동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때는 파동성. 근데 모든 물질은 입자성하고 파동성을 동시에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원리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나를 보죠? 나도 파동성을 갖고 있어요. 다만 내가 갖고 있는 그 파의 파장이 10의 마이너스 계산해 보면 한 10의 마이너스 60 메스미터예요. 굉장히 작아서 나의 위치에 대한 정보가 거의 정확하고, 그죠? 근데 그것이 원자 단위로 가게 되면 위치에 대한 불확정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들은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갖고 있을 수 있고 원자 단위의 미시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입자성보다는 파동적인 성질을 쉽게 우리가 더 관측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죠? 자,
전자 여러분들 들어봤어요? 뭐 옛날에 불안관도 다 전자인데 전자는 입자예요, 파동이에요? 원래 둘 다예요. 둘 다고 원래 여기 비디오가 있는데 작동이 되나 한번 볼까요? 여기 안 나왔다. And here we are, the granddaddy of all 인터넷에서 quantum weirdness. 재밌는 The infamous 만화가 double 있어서 slit 따왔는데 experiment. To understand 한글로 this 나오니까 experiment, 더블 슬릿 실험을 first 하게 we need 보면 to 여러분들이 see 쉽게 이해할 how 수 있을 거예요. particles, or little balls of matter, act. If we randomly shoot a small object, say a marble, at the screen, 지금 우리 하나가 공을 쏘는 게 아니라 전자 하나를 쏘는 실험을 하려 그래요. 보통 탁구공을 쏘게 되면 탁구공이 슬릿을 지나가서 맞추면은 한 선밖에 안 나오겠죠. 이중 슬릿 실험을 하더라도 슬릿이 거시적인 세계에서는 쏘게 되면 두 가지 라인밖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이게 만약 파동이라면 단일 슬릿일 때는 파동일 때는 하나만 나타나죠. 만약에 이중 슬릿 실험을 하게 되면 여기에 파동을 물결파를 주게 되면 이쪽 슬릿을 지나가는 파하고 이쪽 슬릿을 지나가는 파에 서로 간섭 때문에 스크린에 여러 가지 주기적인 패턴이 나타나게 돼요. 이것은 파동의 전형적인 특성이죠. 입자를 쏘게 되면 두 가지밖에 안 나타나요. 여기 슬릿에 통과한 입자 하나, 옆에 있는 슬릿을 통과한 입자 하나. 파동일 때만 어떻게 돼요? 선이 여러 개 나타나게 되고 입자일 때는 두 개밖에 안 나타나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그냥 일반적인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하죠. 퀀텀 메카닉스로 가자는데 여기에다가 전자를 쏘면 어떻게 될까요? 전 실제로 이런 실험을 했어요. 전자총을 사용해서 슬릿을 한 개만 쏴줬어요. 그랬더니 한 개일 때는 선이 그냥 한 개 나타나요. 그죠? 두 개의 슬릿을 이용했을 때는 희한하게 이렇게 파동 같은 간섭무늬 패턴이 생기더라. 희한한 거예요. 우리 전자는 구슬 같은 공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중 슬릿으로 전자를 계속 쏴니까 파동 같은 그러한 패턴이 나타나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상한 실험이었어. 전자는 구슬인데 왜 파동적인 성질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을까? 그죠? 이거는 진짜 실험했던 내용이에요. Maybe those little balls are bouncing off each other and creating that pattern. So, 전자 하나하나 이렇게 쏩니다. 전자 하나가 날아갈 때는 구슬이에요. 그냥 구슬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패턴이 나타나는데 The conclusion is inescapable. The single electron leaves as a particle, becomes a wave of potentials, goes through both slits. 전자 하나를 쏘더라도 전자가 이쪽으로 통과할 확률, 이쪽으로 통과할 확률 두 가지로 존재하게 돼요. 확률로 존재하게 돼요. 가운데 쏘더라도. 그래서 계속적으로 수백만 번을 전자를 쏘게 되면 이쪽으로 통과할 확률, 이쪽으로 통과할 확률적으로 전자가 통과하게 돼서 패턴 무늬가 간섭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전자에 대한 이중 실험이고 전자가 마치 파동처럼 행동한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 파동은 전자를 발견할 파동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또 재밌는 것은 양자역학적인 세계에서 이렇게 확률로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관측을 하게 되면 확률적인 값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기계 장치를 놓고 관측하게 되면 두 가지로 나타나요. 이미 관측했다는 것은 그 전자가 어디로 갈지를 우리가 알아버린 거죠. 그리고 관측 자료를 없애버리면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상호작용하는 거 없이 그냥 이중 슬릿 실험을 하게 되면 전자가 파동처럼 서로 간섭하는 게 나타나고 전자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추적 조사를 하게 되면
그때는 전자는 파동의 성질을 잃어버리고 다시 or wave, 입자적인 성질로 and waves of light. 돌아가게 됩니다. And what does 슈레딩거 the observer 방정식이, have 예. to do with 맞아요. any of this? 예, The observer collapsed the wave 관찰자가 function 단지 관찰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by 입자랑 observing. 상호작용하게 되는 거고 확률적인 그러한 값을 없애버리는 거죠. 개념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했듯이 전자는 입자예요, 파동이에요? 둘 다예요. 그래서 내가 자료 만들 때 일일이 세 보면 숫자가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입자는 파동적인 성질도 갖고 있고 입자적인 성질도 갖고 있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입자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파동처럼 행동하기도 한다. 그다음에 가장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어요. 이것도 슈레딩거의 캐치라는 그러한 실험인데 중첩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생각으로만 했던 실험이었었어요. 여기에 이게 박스는 일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지만 완벽하게 닫힌 박스예요. 그다음에 이 박스 안에 고양이 한 마리를 집어넣어 놓고 여기에 방사성 붕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을 집어넣어요. 그런 다음에 방사선 붕괴가 되면 이 방사선 붕괴에 의해서 안에 있는 독가스가 나와서 고양이가 죽는 실험을 한번 해보려 그래요. 근데 방사선 붕괴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확률로 주어지죠. 그거를 우리가 여기 박스는 완전히 갇혀 있는 박스예요. 완전히 갇혀 있는 박스는 우리가 열기 전에는 고양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열어봐야 알죠. 아까 열어본다는 것은 관측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고양이 실험을 하다 보면 완전히 갇혀져 있는 박스예요. 이렇게 고양이가. 그런 다음에 여기서 방사선 원소를 집어넣어 놓고 방사선 원소가 붕괴되면 고양이는 죽고 붕괴 안 하면 살고. 확률이죠. 그러면 방사선 원소가 붕괴할 수 있는 건 항상 확률로 존재해요. 0.1, 0.2, 0.3. 그러면 요 박스 안에 있는 우리가 관측하기 전에 있는 고양이는 죽은 고양이일까요? 산 고양이일까요? 죽은 고양이, 산 고양이예요. 확률로 따지면 50% 죽어 있고 50% 살아 있어요. 그런 상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만 우리가 관측하고 나서 죽었으면 죽었고 살았으면 살았고 관측하기 전에는 죽었을 수도 있고 살았을 수도 있고 계속 그 확률이 시간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슈레딩거 캐치고 이렇게 고양이가 죽었거나 살았거나 하는 두 가지 상태가 서로 중첩돼 있는 거를 우리가 양자학적으로 중첩 현상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양자 컴퓨터는 이러한 중첩 현상을 이용한 컴퓨터예요. 하나의 원리. 그런데 한 가지 더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거시적인 세계에서의 중첩은 다음과 같은 실험을 생각해 보면 고양이가 죽었거나 살았거나. 그죠? 근데 한 가지 가정이 더 재밌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확률로 따지면 살아있는 고양이의 상태를 1, 죽어있는 고양이 상태를 0. 1하고 0이 하나의 비트죠. 0하고 1인 상태 01 비트가 동시에 존재하는 게 양자 컴퓨터. 여러분들 똑똑하니까 그죠? 개념 자체가 그렇게 돼요. 그죠? 관측하기 전까지는 0하고 1이 앞에 있는 확률적으로 주사위 던듯이 동시에 예를 들어 내가 동전을 위에 탁 던지면 어떻게 공중에 떠 있을 때는 앞면 뒷면이 동시에 존재하지요. 땅에 떨어졌을 때 앞면 아니면 뒷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을 딱 하게 되면 땅에 떨어진 상태고 계산해서 계속 연산 상태에 돌아가게 되면 0, 1 상태가 계속적으로 동시에 존재하는 그러한 컴퓨터. 이게 중첩의 가장 간단한 원리가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진짜로 이해하기 진짜 힘든 법칙 하나. 상자 하나에 죽은 고양이, 산 고양이 이렇게 박스를 하나 갖다 놨어요. 여기다도 갖다 놨어. 두 개의 박스를 같이 옆에다 같이 붙여놨어요. 그죠?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해요. 여기가. 그렇게 되면 상호작용하게 되면
여기서의 고양이가 죽고 살고 하는 게 확률로 존재하지요. 살아있을 때 고양이가 야옹야옹 거리면 여기 있는 고양이가 반응을 하는데 여기 있는 고양이도 자기가 죽고 사는 게 서로 중첩이 돼 있죠. 요 두 개를 상호작용하게 만들면 여기서의 살고 죽고 하는 그러한 확률값이 옆에 박스에 있는 고양이의 생사에 영향을 주게 돼요. 한국말로 하면 서로 얽혀 있죠. 그죠? 확률적으로 얽혀 있어요. 이러한 상태를 양자 얽힘, 퀀텀 인탱글먼트라고 하는 상태가 되는 거고, 요게 반도체 트랜지스터에 해당하는 하나의 단일 소자가 돼요. 그래서 이러한 단일 소자를 여러 개 만들게 되면 여기서 고양이의 생사가 옆에 있는 고양이 생사에 영향을 주게 되고, 또 연결하게 되면 계속 옆에 있는 박스의 고양이들의 생사에 확률값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한 번의 고양이의 생사가 딱 결정이 되면 남은 고양이의 확률값도 자동적으로 변하게 돼서 한 번의 동작 오퍼레이션을 해서 여러 가지 비트를 한꺼번에 조작할 수 있는 컴퓨터가 무슨 컴퓨터예요? 양자 컴퓨터. 동작 원리는 간단하지요. 그것을 어떻게 응집 물질,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다른 초전도체를 사용해서 구현을 하느냐가 현재 삼성전자나 다른 대기업에서 연구를 하려는 NEC라든지 그때의 연구 주제가 됩니다. 그죠? 물론 앞에서 설명했던 중첩하고 양자 얽힘 상태는 고양이 갖고 설명을 했지만 거시적으로는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거기가 보기 힘들고, 따라서 이렇게 양자 얽힘과 중첩 상태를 어떠한 반도체라든지 초전도체라든지 그러한 소자 갖고 만드는 게 핵심 목표가 돼요. 자,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이 됩니다. 동작 원리는 그렇게 되고, 고전적인 컴퓨터는 하나의 바이트가 있어요. 이런 바이트들은 연산할 때 16바이트면 16바이트가 그대로 가죠. 바이트 하나를 다 움직여야 되는데,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연산 처리할 때는 앞에 연결된 그러한 바이트들이 동시에 여러 가지 상태를 동시에 내포할 수 있죠. 확률적으로 주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중간 연산 단계에서의 연산 가능성 있는 그러한 상태의 수가 엄청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서 연산을 빨리 하겠다는 게 양자 컴퓨터예요. 그래서 고전적인 컴퓨터는 집적도라 그러지요. 소자의 개수가 늘면 처리 능력이 직선적으로 늘어가는 반면, 양자 컴퓨터는 집적조가 늘어가면 연산 처리 능력이 익스포넨셜하게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컴퓨터는 반도체에 조그만 트랜지스터가 몇백만 개로 연결되지만 똑같은 일을 처리하려면 양자 컴퓨터는 바이트 수가 몇백 개, 몇천 개만 있어도 똑같은 일을 더 빨리 처리할 수 있어요. 월등해요. 예를 들어 현재 있는 슈퍼컴퓨터 갖고 100년 처리할 걸 양자 컴퓨터는 수분 이내에 처리할 수 있어요. 자, 양자 컴퓨터의 역사. 처음에 그냥 컴퓨터는 컴퓨터의 수학적 모델을 제시한 건 튜링이에요. 캠브리지 대학의 수학 대천재였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리버서블 컴퓨팅이라는 개념은 IBM의 란다우하고 그다음에 베넷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개발을 해서 컴퓨터의 동작 원리를 완성한 사람들, 개념을 완성한 사람이 1970년대까지 어느 정도 다 수학적인 모델은 제시됐고, 앞에서 설명했듯이 82년에 파이만이라는 사람이 양자 컴퓨터의 가능성을 제시했고, 그다음에 85년에 튜링이 했던 것처럼 양자 튜링 기계 모델을 제시한 게 옥스퍼드 대학의 도이치 박사. 그죠? 그다음에 90년대 들어오면서 최초의 양자 알고리즘을 도이치하고 조잘한 사람이 만들게 되고, 그다음에 암호 해석에 쓰는 그런 소인수분해 프로그램을 만들고, 1995년에는 미시적 양자 소자를 실현해서 노벨상을 받고, 그다음에 1999년에 NEC에서 최초로 고체 물질을 이용한 단일 소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2013년도에 카나다에 있는 그런 벤처 회사가 양자 컴퓨터를 만들었다 그래서 실제로 팔아먹어요. 대략적으로 얼마에 팔아먹었냐면 한국 돈으로 따지면 몇백억의 컴퓨터를 구글에 팔아먹고
그다음에 보잉사에 팔아먹고 어디 몇 군데 팔아먹었다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완벽한 양자 컴퓨터는 아니지만 양자역학적인 원리를 이용한 컴퓨터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도 계속 양자 컴퓨터가 존재하고 있고 계속 성능을 계속 개발하는 단계. 양자 컴퓨터를 제일 관심 있는 회사가 어느 회사인 것 같아요? 어느 회사인 것 같아요? 구글? 왜 구글인 것 같아요? 제일 관심 있는 회사가 제약회사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약을 하나 만드는데 엄청난 인상 실험하고 노력이 필요해요. 시간하고 돈하고. 근데 약품의 효능을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계산할 수 있으면, 그죠? 모든 양자역학적인 그러한 것을 예측할 수 있어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현재도 할 수 있어요. 다만 연산 능력이 부족할 뿐이지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면 그러한 모든 물질적인 특성을 계산으로만 해서도 다 예측 가능할 수 있어요. 그걸 못해요. 그래서 제약회사 같은 데서는 굉장히 많은, 특히 고분자 같은 경우는 고분자 특성을 예측하기가 무진장 어려워요. 현재 있는 슈퍼컴퓨터 갖고도 안 되는데 양자 컴퓨터 같은 걸로 하면 고분자 기반의 물질 특성, 제약 관련된 약효 특성 같은 걸 다 계산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약회사가 가장 관심이 많아요. 자, 그러면 확률을 이용한 컴퓨터 소자 개발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죠? 아까에서 얘기했던 중첩을 일단은 만들어야 되죠. 그 중첩을 어떻게 만드는가를 보면 현재 다양한 양자 컴퓨터 소자를 만든 그룹들이 많아요. 세계적인 그룹. 다음과 같이 NEC처럼 초전도체를 이용한 거, 그 다음에 원자 핵의 스핀을 이용한 거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뭐 아이온들의 인터랙션을 이용한 것들, 요거는 킴블이 사용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양자 컴퓨터를 이룰 수 있는 기본 소자들이지만 궁극적으로 몇십 개, 몇백 개, 몇천 개를 연결시키려면 이렇게는 안 되죠.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궁극적으로는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현재 만들어진 그러한 사이즈가 2마이크로, 그 다음에 여기는 1마이크로 이런 식으로 고체 물질 특성을 이용한 큐빗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연달아서 계속 같이 상호작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기술이 양자 컴퓨터의 공정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반도체를 이용해서 만드는 그러한 기술도 있고요. 한번 여러분들 회사는 안 가봤죠? NEC 회사예요. NEC 건물 연구소예요. 내가 있었던 일본 쯔쿠바에 있어요. 쯔쿠바에 있고 공정실이 이렇게 생겼어요. 삼성전자도 똑같아요. 이외에 뭐 들어가면 방진복 같은 거 입어야 되고, 이거는 양자 컴퓨터 단위 소자를 극정원에서 측정할 수 있는 실험 장비들이고, 그다음에 측정한 다음에 뭔가 분석하고 되고 나도 공부해야 되죠. 이렇게 오피스에 가가지고 공부를 해요. 나중에 삼성도 똑같아요. 삼성도 똑같아가지고 매 아침 뭐 7시 반, 8시에 출근하게 되면 가가지고 조금 잡담하다가 공정실 들어가서 공정하고 소자 만들면 측정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다시 공부하고. 내가 한국에선 교수지만 거기 가면은 그냥 연구원이죠. 내가 나이가 제일 어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 자, 어쨌거나 그러면 소자 같은 거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음과 같이 뭐 실리콘 기판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공정을 처리해서 복잡한 구조를 굉장히 만듭니다. 그래서 전자 빔이라는 걸 이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식각이라는 걸 이용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패터닝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증착 장비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나노 소자를 만든 다음에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는 거고, 예, 측정하게 되면 전자가 이러한 나노 소자에 있어서 과연 중첩적인 그런 특성을 보일 수 있을까? 쉽게 말하면 여기가 어떠한 소자의 구조가 되고 여기가 하나의 소자 구조가 되면 전자가 동시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러한 소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칩 같은 거 만들어서 그러한 특성을 측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게 측정 기구가 되고, 그죠? 이러한 게 측정할 때 필요한 하나의 기반이 됩니다. 이런 거 하나 만드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나 같은 연구원이 꼬박 달라붙어서 여기 있는 거 일일이 다 체크해요. 그죠? 일본 사람들이 이런 거 참 잘해요. 꼬박 연구원이라 그래서 한 다음에 요거 하나 만들고 측정하고 요거 하나 만들고 측정하고, 그래서 요런 거 하나 만드는데 꼬박 6개월 정도 걸려요. 보통 그런 다음에
나중에 뭐 기계 장치에 집어넣어서 측정을 하는데 한번 이것도 애니메이션을 보는 게 좀 빠를 거니까 어떻게 넣어서 어떻게 하는지 영어로 돼 있긴 하는데 자. NEC and RICAN have developed a basic 실제로 quantum NEC에서 computation 만든 circuit that 퀀텀 컴퓨터 utilizes 기본 소자가 돼요. superconducting states. We have also developed a control 자석을 method for 이용한 this 그런 circuit. 컴퓨터의 원리가 되는데 The manipulation 측정 of 기계는 이렇게 생겼어요. superconducting 이거 quantum 실제로 bits 사람의 requires the 크기가 use of 되고 extremely low 이러한 temperatures. 장치를 이용해서 The temperature of liquid 보통은 여러분들 helium 룸 is 템퍼러처에서 4.2 지금 온도는 한 Kelvin, which 300K is about 되죠. minus 269 소자를 요 안에 degrees 집어넣은 Celsius. 다음에 온도를 To create temperatures 마이너스 that are 한 even lower than this, a 274도까지 dilution 쫙 refrigerator 내려요. is used. The temperature 거의 inside the 0켈빈에 가깝게 refrigerator 내려요. is very low indeed. 그래서 Just 이러한 10 millikelvin, 패키지에 which is approximately minus 요게 다 신호 273 라인들이에요. degrees Celsius. 양자적인 그러한 신호를 검출할 수 있는 라인들이고 요 The 안에 quantum bit chip is 뭘 enclosed in this 집어넣냐면 package. NEC에서 만든 그러한 This 칩을 is the quantum bit chip 삽입을 하게 itself. 됩니다. It consists of control lines and a quantum 그래서 bit 컨트롤 circuit 라인이 inside a square 양자각적인 그런 substrate which 중첩 measures 상태를 2.5 컨트롤하고 millimeters 읽어드리는 across. 라인이 되고 요 The 사이즈가 control lines 얼마나 are relatively 작냐면 large, 여기 사이즈가 and you 나와 can see the 있죠. quantum bit 요게 here. 하나의 양자 소자인데 The quantum bit circuit measures 대략적으로 roughly 10 굉장히 microns 작아서 by 한 2 2 마이크로 microns. 정도 돼요. 요 사이즈가. This 그래서 circuit 요게 contains two 하나가 bits placed 중첩 on two 상태를 sides. 나타내는 거고 In the middle, there is a 요것도 switchable 중첩 상태를 connector which 나타내는 거고 couples the two bits in 요게 a 두 controllable 개를 manner. 상호작용하는 거. 아까 양자 얽힘이죠. 고양이가 죽고 살고 고양이가 This is the 죽고 first 살고 time that this sort of 요 circuit has been 중간에 있는 realized, 소자를 and this 이용해서 achievement has 고양이가 been 서로 reported in the journal 상호작용하게 만들고 Science. 실질적으로는 이게 자석과 같은 원리인데 이렇게 들어가면 I 고양이가 will now 죽은 거 explain how 밑에 these 있는 quantum 신호가 bits 되면 work. 고양이가 산 거. When 죽고 subjected to 살고가 microwave 동시에 radiation, 존재하게 a 돼요. bit can be set to 0 or 1, or to a superposition of both states. This sort of quantum bit is called a magnetic flux quantum bit. 플럭스라 그래서 The 여러분들 state with 자석 superconducting 있죠. current N극 S극. rotating in an 그때하고 anti-clockwise 똑같아요. direction 이런 is used N극 to S극이 represent a 동시에 value 존재, of 1. 확률적으로 계속 And 동시에 the 존재하게 clockwise 되는 direction 거고 is used to represent a value of 0. The state of the quantum bit depends on the duration 그다음에 요 of the 신호를 applied 보내면 microwave signal. 여기에 대한 신호가 Depending on this 계속 duration 바뀌게 되는 time, 거고 the bit 동시에 can be made to have a 존재했다가 value of 0 or 1 or a superposition of both states. 그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The two-bit 고양이가 device works as 죽고 follows. 살고 죽고 When 살고 microwave 가운데 radiation 있는 is applied to the 신호가 connector circuit, the 소자가 요 connecting 두 switch 개를 between 같이 the two 동시에 bits is 컨트롤할 수 turned 있는 on. 거고. As you can see, the two bits both 그러면 여기 change 하나가 states 아까 고양이 죽고 simultaneously. 사는 하나의 When no 박스죠. microwaves are 그죠? applied, the connection is switched 그다음에 off, 요게 and 다른 only 고양이 the bits 박스가 to 되는 which 거고 microwave 두 radiation is 개를 applied 연결시켜 will 놓으면 change its 아까 state. 양자 얽힘이라는 An 게 되는 advantage 거죠. of quantum computation is that a single operation is able to perform calculations on all possible input combinations at the same time in parallel. A mechanism where the linkage of two adjacent bits can be dynamically switched on and off in this way is therefore a very basic requirement for quantum computing. And we have produced a circuit that can actually do this in practice.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상호작용하게 In 만들 this 수 experiment, 있으면 we 고양이가 demonstrated the 죽고 살고 operation 죽고 of 살고 an 할 수 있는 걸 all-purpose 계속 gate that 상호작용하게 can perform 만들죠. any logical 이런 operation 식으로 by 이용해서 quantum 양자 computation. 컴퓨터 칩을 This circuit has a 만들고 structure 연산 that can 처리를 be 하게 expanded to large numbers of bits. 어떻게 돼요? 확률적인 걸 It's 이용해서 expected that 연산 quantum 처리를 computers 빨리 will 할 수 있게 provide 돼요. phenomenal computing 그래서 power in a 기술적인 거는 compact, 이렇게 energy 고양이가 efficient 죽고 form. 살고 하는 박스를 Maybe someday 여러 개 a 같이 quantum 동시에 computer no bigger than a 상호작용할 cube of 수 있는 sugar 그러한 will be 기술을 able to 개발하는 outperform a 게 conventional 양자 컴퓨터의 supercomputer. 핵심 기술이에요. We are going to carry on working at turning this dream into a reality.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러한 뭐 또 다른 동작의 원리인데 간단하게 아까는 자석 갖고 했지만 전자가 여기 있고 없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전자가 있으면 고양이가 사는 거, 여기로 다시 돌아가면 고양이가 죽은 거, 요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고양이가 죽고 살고로 상호작용해서 만드는 게 양자 컴퓨터의 핵심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자석 갖고 만드는 거, 아까 뭐 몇백억에 팔아먹었다는 게 D-웨이브 컴퓨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양자 컴퓨터. 그죠? 하나는 로스 알라모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연구소에 팔고, 구글에 팔고, 마이크로소프트에 팔고, 그다음에 보잉인가 어딘가에 팔았다 그래요.
실제로 안에 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죠? 그래서 컴퓨터, 양자 컴퓨터도 다를 게 없고, 양자 컴퓨터를 연산할 수 있는 그러한 고양이가 죽고 살고 하는 걸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요거에 대한 상태를 제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읽어드릴 수 있는 주변의 기술들을 개발하는 게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핵심 개발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 강의예요.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요건 제 두 쌍둥이 아들이에요.